부동산 시장 미래가 궁금하신 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디의 한수. 제가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 미래, 부동산 시장의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22년도부터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예측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대로 1월이 변곡점이 됐었고 2022년도도 1월이 변곡점, 2년도도 23년도도 1월이 변곡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야 돼. 이렇게 지금 막 설왕설래 사람들이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시적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주제로 시장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시장 어떻게 될지 큰 흐름을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안내합니다. 7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주제는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어디를 선점해야 할까? 자,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거든요. 항상 재테크라는 거는 남들과 다른 내가 더 이익을 내기 위한 그런 노력의 산물이 이 재테크에서 이익을 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뭔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이거 걱정하신다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요, 제가 2년 동안 시장 예측을 계속 해왔던 거를 맞았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지금 어디를 선점해야 될지, 어디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낼까요? 지금 여기저기 개발하는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많은 가운데서 우리는 한 군데를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죠. 그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지, 물건이 지금 빠르게 한 3주 전부터 물건이 빠르게 지금 재개발 빌라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자, 그런 모든 총체적인 정보와 투자 지역까지 아울러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거친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불확실성 다 거쳤죠.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폭락한다고 계속 폭락 얘기들이 언론이나 이 매스컴이나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폭락을 저는 조장했다고 보거든요. 폭락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정말 폭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했죠. 하지만 그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미국발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인상이 되고 언제 내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미분양은 뭐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PF 부실 가장 크죠. 역전세란, 그리고 또 거기에 경기도 침체,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서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집값 하락 논리가 팽배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집값 떨어져.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폭락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시절이죠. 이때는 대외적 대내적으로 악재가 상당히 부동산 시장 많이 등장을 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현재는요, 지금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 이제 호재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고 이제는 인하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죠. 이건 뭐 확실하죠. 단지 이게 언제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다면 모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맞죠? 미분양 급증해서 어느 순간에 미분양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금 양극화가 커져서 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지금 미분양 물량의 격차는 무지하게 큽니다. 미분양이 대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방에 있죠. 서울 경기에는 거의 지금 없다. PF 부실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들 했지만 큰일 났습니까? 물론 지금 사정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경기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정부에서 놔두냐고요? 안 놔둬요, 절대.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과거에. 안 놔둡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견뎌 나갈 것이다. 역전세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서 이제 전세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경기 침체? 제가 이것도 얘기했죠. 지난해보다 2023년도가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악재들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악재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호재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가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뭐 변수는 없을까? 금리가 아직 내리지 않고 있어. 이 고금리. 고금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지금 9월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9월. 우리나라는 언제 됩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우리도 인하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우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 달인 10월쯤에는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혹자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일단 내려야 우리도 좀 거기서 자유롭게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영향력은요, 더 이상 이제는 변수가 아니에요. 금리는 이제 뭐 언제 내릴까? 언제 오를까? 이런 변수는 이제 다 사라지고 뭐예요? 상수로 나타나요. 상수라는 거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로 남아있다. 단지 내리는 시기만 언제 내리냐인데 거의 9월이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돈이 시중에 돌기 시작합니다. 많이.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다. 41년 만에 물가가 9.2%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폭발적으로 인상을 했죠. 폭발적으로. 왜? 물가가 높으니까 시중에 돈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시중에 돈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돈을.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다시 통화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 항상 이건 뭐 늘상 똑같아요.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게 되죠.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가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막아내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그 방어하는 자산을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금이라든지 부동산, 골동품 뭐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 이런 것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돈이. 왜냐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20년 전에 10억하고 지금 10억하고 가치가 똑같습니까? 틀리죠. 만약에 20년 전에 10억을 조그만 상가 같은 걸 하나 사놨으면요.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방책으로 우린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전셋값 계속 오른다고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를 드렸었죠. 계속 7월 말이 되면 저는 그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7월 말 되면 다 끝나요. 그렇게 되면은 전셋값이 주인들이 다 올리겠죠. 올리죠. 그거 그대로 안 올릴 사람 거의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럼 전세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6월 거래량이
6월달 거래량이 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말이 돼야 나오는데요. 지금 벌써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죠. 최소한 6,500건 이상 6월 거래량이 6,500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의 거래량이 6,500건을 돌파를 했다. 이것은 지금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전세 수요가 지금 매매 수요로 지금 전환이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안 오르니 굳이 뭐 우리 살 거 있어? 그냥 전세로 살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우리 소위 이제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갭 투자의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이 전세가가 오르니까 내가 투자할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 앉다가 매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에요. 전세 수요가.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하반기부터 전세 매매에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은 물론 전세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란 가능성이 커지고 내년 2025년도는 오히려 전세가 폭발을 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추세다, 흐름이다. 이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여러분. 제 강의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정책 역시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항상 얘기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은 부양을 하죠. 정부에서 부양 정책적으로.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이 개인 자산을 크게 나누면은 이게 부동산 자산하고요, 금융 자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동산 자산이 약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융 자산 한 20%,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 한 5% 해서 대부분 뭐에 가 있어요? 자산이? 부동산에 다 자산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떨어져도 곤란해. 그리고 너무 올라도 곤란해. 우리나라는 참 아이러니하죠. 참고로 미국 같은 나라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35%. 우리가 유독 이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많죠. 그래서 침체하게 되면 부양을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부양을 하게 되면은 막 규제 풀어주고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르죠.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또 심하게 올라. 그러면은 또 규제를 시작해요. 너무 올라도 안 돼. 그리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 또 규제를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침체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부양을 하죠. 또 정책적으로 부양을 하고 또 다시 가격 상승하고 이런 순환고리를 항상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왜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자산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양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막 가요. 상승 국면으로 갈 때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규제를 하죠. 여기서 딱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락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요. 이게 이제 규제의 효과예요. 정책 규제의 효과. 그런데 이 규제의 효과가 길어야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하락으로 이 규제의 효과가 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원래의 추세가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다시 시장은 상승 추세로 간다. 그래서 정책은 일시적일 뿐이지 결국 본래의 추세대로 돌아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계속 가요.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이 부분에서 부양책을 쓰죠. 부양책을 써요. 부양책. 어떻게든지 시장을 좀 살리자. 규제 다 풀어주자. 그리고 뭐 미분양도 그냥 뭐 양도세 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규제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요. 이렇게 부양의 효과, 정책적인 부양의 효과로 가격이 올라요. 이것도 역시 근데 3개월에서 5개월을 넘지 못하고 5개월, 길면 5개월, 짧으면 3개월 동안 부양책의 효과로 상승을 하다가 원래의 흐름은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하락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어떤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를 했을 때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갈 때 규제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추세대로 상승 국면으로 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2022년도 2022년 지지난해죠. 1월 달이 변곡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랐어요.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서 8월 달까지 쭉 오르다가 9월 달 되니까 약간 거래량이 떨어졌어요. 약간 거래량이 떨어지다가 10월 되니까 많이 떨어져. 11월 되니까 더 떨어져. 12월 되니까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죠. 4개월 동안 이렇게 쭉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가다가 올해 1월달, 2023년 1월달에 변곡점이 생겨서 이때부터 다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효과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인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영향밖에 없더라. 자, 화두는 재개발 재건축의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재개발 재건축이 맞는데 양극화가 하나 더 꼈어요. 양극화. 이건 뭐예요?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빨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속도전에 지금 돌입해 있다. 이게 공급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리는 거 아니잖아요. 늘리고 싶다고 뭐 엿가락 늘리듯이 막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집을 낡은 집 부숴서 다시 공사를 해서 새 집을 지는 데까지 최소 3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거는 또 다 철거하고서 공사 기간만 3년을 잡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지역 선택이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지역 선택이.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지금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지역 중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선택이 뭘 좌우해?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업성이 좋은 곳, 이게 화두예요. 사업성 좋은 곳. 사업성이 나와야 주민들이 동의를 열심히 잘하고 사업도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들도 모아타운이니 뭐 이런 신속통합계획이니 이런 데로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데들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들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 안 나오는 데는. 그런 사업성이 좋은 곳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제 강의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양극화. 양극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선진국들이 다 양극화가 커지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않은 지역의 이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하더라도 아니면 재개발에 투자하더라도 어디? 지역이 좋은 곳, 누구나 다 선호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 이런 곳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은 현금 부자만 가능하다는 거. 왜냐하면 입지 좋은 강남 상구나 마포구나 뭐 이런 데 들어가려면 성동구, 용산구 이런 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몇 억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전세 끼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워낙 원래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오래된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데들은 1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만 입지 좋은 재건축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외곽의 재건축은 안 된다는 거. 외곽의 재건축은 이렇게 진행이 지금 뭔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해서 진행이 될까요? 안 돼요. 왜?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 어떻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상계 주공 이런 아파트들 어떻게 해요 지금?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 추가 부담금이. 그럼 이게 재건축이 제대로 됩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뭐 성동구나 마포구, 용산구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는 현금 부자만 가능하다. 돈이 많다면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오릅니다. 자, 2, 3억 투자로 향후 20억대, 3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다. 2, 3억 투자로. 이거는 재개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저한테 오세요. 재개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지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 데들 지금 정부에서 하나씩 지금 다 재개발로 뭔가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역세권 개발 이렇게 지정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 중에서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곳, 이런 곳들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극대화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2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버느냐, 2, 3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2, 30억대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2, 30억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오직 재개발에만 기회가 있다는 거 꼭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미나 주제 7월 24일입니다. 특별 세미나.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어디를 선점해야 할까? 선점을 어디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몇 년 동안에 내 운명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항상 우연이라는 거 없다. 저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모든 재테크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느냐 떨어지냐 이거 뭐 망설이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내가 재테크로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잘 음미하면서요, 정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오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